K9 점원 셰퍼드. 3년 만에 주인을 알아보다 그 뒤에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 그들은 그에게 개가 죽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의 폭발 이후 K9 군견은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그리고 3년 동안 퇴역 군인 김민수, 원래 타일러 브룩스는 그 상실을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처럼 안고 살아왔다. 렉스, 원래 렉스는 단순한 군견이 아니었다. 그는 동료이자 형제였으며 민수를 수없이 죽음에서 지켜준 유일한 존재였다. 하지만 어느 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춘천의 작은 동물보호소에서 보내는 고요한 오후, 민수는 몇 년 동안 듣지 못했던 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철창문 너머로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시간은 멈춘 듯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든 그가 들은 모든 말에도 불구하고 렉스는 그를 기억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 일어난 일은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다시 민수가 그의 평생의 동반자를 마지막으로 본 지 3년이 지났다. 그는 그 인물을 흉터처럼 기억했다. 생생하고 영구적이며 만질 때마다 아픈, 그것은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외곽에서의 일상적인 순찰로 예정되어 있었다. 민수와 그에게 배정된 K9 군견 렉스는 거의 2년 동안 함께 일했다. 민수는 자신의 부대 누구보다 렉스를 신뢰했다. 이 점원 셰퍼드는 그의 목숨을 여러 번 구했다. 숨겨진 폭발물을 탐지하고 빠른 지짐이나 위험을 감지했을 때 굳은 자세로 그를 경고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IED, 급조 폭발물가 있었다. 그들은 매복에 걸렸다. 민수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기억한 것은 렉스가 앞으로 돌진하며 그를 위험 지역에서 밀어내려 했던 모습이었다. 민수가 피토성이로 야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렉스에 대해 계속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해준 것은 렉스가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뿐이었다. 오랫동안 민수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다. 부상 때문이 아니라 침묵 때문이었다. 그 어떤 게도 그에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진 적이 없었다. 그는 그 죄책감을 수술, 치료, 그리고 강원도 춘천으로 돌아온 외로운 밤들을 통해 안고 다녔다. 그곳에서 바람 소리조차 고통스러운 기억 같았다. 그는 생계를 위해 자비를 하고 차고에서 작은 자동차 수리점을 열었지만 그의 일부는 항상 텅 빈 느낌이었다. 그러던 화요일 오후였다. 민수는 동물을 입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지역 퇴역 군인 자선단체를 통해 모은 오래된 담요와 사료를 기부하기 위해 동물보호소를 방문했다. 그곳은 조용했고 초등학교 뒤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접수원에게 물건을 건네는 중 뒤쪽계 사육장에서 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다. 날카롭고 강렬하며 익숙한 짖음. 그는 그대로 멈췄다. 가슴이 조여왔다. 별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별표. 하지만 그 짖음이 다시, 이번엔 더 크고 다급하게 들렸다. 그는 허락도 기다리지 않았다. 접수대를 뛰어넘어 복도를 달렸고 뒤에서 직원의 제지하는 소리를 무시했다. 그의 신발 소리가 타일 바닥에 울리며 모퉁이를 돌았고 그는 멈춰 섰다. 마지막에서 세 번째 철창이었다. 점원 셰퍼드 한 마리, 덩치가 크고 뒷다리에 흉터가 있으며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운 채 꼬리가 굳어 있었다. 민수는 다가갔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걔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한 발짝, 그리고 또 한 발짝 다가왔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 낮고 익숙한 끙끙거리는 소리. 렉스가 긴 임무 후 기지로 돌아온 민수를 볼 때마다 내는 소리였다. 민수의 꿈을 수없이 괴롭혔던 그 소리. 렉스?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걔는 한번 짖더니 끙끙거리며 철창에 온몸을 비볐다. 꼬리가 이제 금속에 세게 부딪혔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친구야, 설마 정말 너야? 렉스는 철창을 긁으며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 했다. 마침내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선생님,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 녀석은 새로 왔어요. 2마을 떨어진 기차역 근처에서 발견됐는데 칩도 없어요. 거의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고 렉스도 마찬가지였다. 생각 없이 민수는 철창 사이로 손을 뻗었고 으르렁거리거나 물러서는 대신 걔는 그의 손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음 같은 소리를 냈다. 열쇠 가져와요.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건 내 개예요. 이름은 렉스고 이제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직원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며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개가 병사에게 기대는 모습, 민수가 그 이름을 기도처럼 속삭이는 모습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세상이 결코 예상치 못한 재회였다. 그리고 지난 3년의 이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다. 다시. 렉스는 놓지 않았다. 보호소 직원이 철창을 열고 민수가 렉스를 만나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 렉스는 민수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고 떠나지 않았다. 끙끙거리며 병사의 손을 핥는 모습은 배고픔에서 오는 절박함이 아니었다. 집이 없었던 세월에서 오는 절박함이었다. 민수는 목이 메어 렉스의 두꺼운 목덜미 털을 쓰다듬다가 옆구리로 손을 내렸다. 손이 멈췄다. 털 아래 뭔가 울퉁불퉁한 것이 느껴졌다. 흉터였다. 또 하나, 렉스가 몸을 움직이자 민수는 보았다. 갈비뼈 근처에 털이 빠진 부분. 피부가 주름지고 거칠었다. 새 상처는 아니었지만 깊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누가 너한테 이랬어? 민수는 속삭이며 분노가 치솟았다. 50대 후반의 친절한 보호소 소장 박영희. 원래 마귀가 천천히 다가왔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난달 철도 노동자가 진흙과 화상 자국으로 덮인 채 절뚝거리며 걷는 걸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청소하는 데만 3일이 걸렸죠. 민수는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신원 확인을 안 했나요? 칩을 스캔했어요. 영희가 설명했다. 아무것도 없었죠. 겁이 많고 때론 공격적이었어요. 버려졌거나 길을 잃은 줄 알았죠. 가끔 사람들은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군견을 버리기도 해요.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늙은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길 잃은 개도 아니에요. 이건 예전에 군대 K9로 등록된 개예요. 42 브라보 부대 소속. 사람들을 구했고 그들은 나한테 죽었다고 했어요. 영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믿어요. 누구라도 이 개가 당신을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 거란 걸 알 수 있어요. 민수는 렉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미 그랬죠. 다시. 그의 픽업 트럭으로 돌아가며 렉스는 마치 시간이 흐르지 않은 듯 조수석에 올라탔다. 한 바퀴 돌더니 자리를 잡고 민수의 다리에 머리를 얹었다. 엔진이 켜지자 민수의 손가락은 핸들 위에서 떨렸다. 그는 렉스가 다시 사라질까봐 계속 곁눈질로 확인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지만 공기 중에는 두 개의 부서진 마음이 다시 맞춰지려는 무거운 무언가가 떠다녔다. 집마당에 도착하자 렉스는 완전히 깨어났다. 귀가 쫑긋 서고 코가 실룩였다. 민수는 트럭을 주차하고 문을 열어주러 갔지만 렉스는 이미 밖으로 뛰쳐나와 현관으로 달렸다. 한치 냄새를 맡더니 천천히 한 바퀴 돌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했다. 민수는 계단에서 지켜보았다. 여기 기억하지? 그가 물었다. 렉스는 깊은 갈색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작게 짖었다. 민수는 문을 열었다. 안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렉스가 자던 구석의 침대, 주방 옆에 찌그러진 물그릇. 민수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일부는 작별을 거부했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날 밤, 렉스는 민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방에서 방으로 따라다니며 민수가 다시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민수가 소파에 앉자 렉스는 옆에 뛰어올라 그의 허벅지에 머리를 얹었다. 민수는 천천히 털을 쓰다듬으며 다른 손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을 들었다. 렉스는 전술 조끼를 입고 민수는 군복을 입은 채 둘 다 자신감 넘치는 두 영혼이 서로만 믿는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너를 잃었다고 생각했어. 민수가 나직이 말했다. 근데 네가 집으로 돌아왔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렉스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말했다.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었고 보이는 흉터와 깊이 묻힌 상처도 있었다. 민수는 렉스가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는 모습, 창문으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칠 때 긴장하는 모습에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잃어버린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든 흔적을 남겼다. 하지만 이제 렉스는 여기 살아남아서 집에 있었다. 민수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다.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몰랐지만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렉스가 품고 있는 어떤 이야기든 그는 함께 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다리에 따뜻한 무게감에 눈을 떴다. 렉스는 침대 발치에 웅크리고 머리를 앞발 위에 얹은 채 느리고 평화로운 숨을 쉬고 있었다. 잠시, 민수는 꿈을 꾸는 줄 알았다. 그는 손을 뻗어 렉스의 털을 쓰다듬으며 진짜인지 확인했다. 그러나 햇빛이 커튼을 뚫고 조용한 침실을 비추자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휘몰았다. 렉스는 그동안 어디 있었을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누가 그를 해쳤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오전 중반, 민수는 차고에 있었다. 한 손에는 김이 나는 블랙커피가 들려있고 렉스는 곁에서 따라다녔다. 렉스는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끊임없이 움직이며 민수가 들을 수 없는 소리에도 반응했다. 사막 순찰, 위험을 예고하는 긴장된 침묵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여기는 전장이 아니었다. 집이었다. 민수는 먼지 쌓인 저장 선반으로 가 금속 상자를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렸다. 1년 넘게 열어보지 않은 상자였다. 안에는 렉스의 옛 기록, 훈련 일지, 임무 보고서, 그들이 함께했던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그는 사건 47, 칸다하르 IED 폭발이라고 적힌 파일을 꺼냈다. 렉스가 죽었다고 여겨진 폭발에 대한 세부 사항이었다. 타임라인이 모호했다.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단지 추정일 뿐이었다. K9은 폭발 중심 근처로 인해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 회수 불가. 민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회수 불가.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렉스가 그 폭발에서 살아남았다면, 부상당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살아있었다면, 도망쳤을 수도 있고 현지인에게 주어졌거나 밀수되었을 수도 있지. 그 가능성이 떠오르자 그의 손이 책상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그는 렉스를 내려다보았다. 렉스는 공구함 옆에 앉아 크고 경계하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려 했지, 안 그래? 민수가 나직이 물었다. 그들이 너를 그냥 잊어버린 거야? 렉스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마치 이해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차고 문 쪽으로 갔다. 민수는 따라갔다. 밖은 늦은 아침 햇살이 마당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렉스는 천천히 움직이며 땅을 길게 킁킁거렸다. 그러다 잔디밭 한가운데 멈추더니 도로 쪽을 향해 완전히 꼼짝 않고 앉았다. 저기 뭐가 있어? 민수가 옆으로 다가가 물었다. 하지만 렉스는 짖거나 놀라지 않았다. 하얀 픽업 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몸이 굳었다. 순간 민수는 그것을 보았다. 자세의 변화. 꼬리가 굳어지고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그 자세를 알았다. 렉스는 순찰 중처럼 위험을 평가하고 있었다. 트럭은 천천히 지나가더니 계속 갔다. 렉스는 트럭이 커브를 돌며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는 옆에 무릎을 꿇었다. 뭐 본 거야? 물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느낄 수 있었다. 렉스는 무언가를 기억했다. 폭발뿐만 아니라, 민수뿐만 아니라 그를 해친 사람, 그들이 떨어져 있던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쩌면 누가 아직도 지켜보고 있는지. 다시. 그날 저녁 민수는 옛 군대 연락처인 최영철 대위, 원래 딜레니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했다. 최 대위는 민간 보안 일을 하고 있었다. 민수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폭발, 보호소, 렉스가 그를 알아본 것, 흉터, 렉스의 행동, 미친 소리로 들릴지 몰라요. 민수가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 렉스를 데려갔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렉스를 없애고 싶어 했어요. 최 대위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더니 말했다. 미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훈련된 K9 군견을 누가 가져갔다면 이유를 알아야 해요. 그들은 다음 날 만나기로 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문에 서 있는 렉스를 돌아보았다. 렉스는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이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걸 너도 알지, 안 그래? 민수는 반쯤 웃으며 말했다. 렉스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장난이나 흥분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민수는 허리를 숙여 옛 친구의 눈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거야. 약속해. 그 고요한 밤, 어둠과 질문에 둘러싸인 가운데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렉스는 결코 병사이기를 멈추지 않았다. 단지 지휘관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렉스를 뒷좌석에 태우고 서울로 차를 몰았다. 렉스는 귀를 쫑긋 세우고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마치 적을 탐색하듯 관찰했다. 민수는 렉스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인간이 추측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22번 국도 근처의 조용한 식당에서 최 대위를 만났다. 그들은 창문 근처 구석 테이블을 골랐다. 렉스는 민수의 발치에 앉을 수 있었다. 최 대위는 가슴이 넓고 흰머리가 섞인 머리에 손이 거친 남자였다. 그는 렉스를 한참 바라보다 입을 뗐다. 유령 같지 않군요. 아니에요. 민수가 답했다. 버려진 거예요. 최 대위는 노란 서류철을 열었다. 당신 부대의 임무 후 보고서와 일부 기밀 사건 보고서를 찾아봤어요. 대부분 응폐되어 있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칸다하르 IED 폭발 후 보고서는 렉스가 사망했다고 했어요.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걸 읽었어요.
이건 당신이 읽지 않은 거예요. 최대위는 출력된 종이를 건넸다. 당신이 응급부송된 후 2주 뒤 민간 계약업체가 렉스의 묘사와 일치하는 점원 셰퍼드를 주문했어요. 같은 체중, 같은 흉터, 같은 행동 반응, 이름을 막시무스로 바꿨죠. 민수의 턱이 굳었다. 재사용한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최대위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들은 렉스를 탈론브릿지라는 용병 회사에 팔았어요. 지금은 블랙리스트에 올랐지만 3년 전엔 비관리 지역에서 계약 일을 했죠. 국경 업무, 정치 보호, 기업 구조. 민수는 위자의 등을 기댔다. 충격이었다. 4개를 빼앗아서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장비나 무기처럼 이름을 바꿨다고요? 최대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나쁜 게 있어요. 세관 검사 중 실수로 스캔된 수의 기록을 찾았어요. 렉스는 훈련사와의 대치 중 부상당한 걸로 나와요.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요. 민수의 가슴이 갈라지는 듯했다. 때렸다고요? 그가 중얼거렸다.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최대위가 엄숙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요. 렉스는 실패한 이송 중에 도망쳤어요. 부상당하고 약에 취했지만 어떻게든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죠. 그때 보호소가 발견한 거예요. 민수의 피가 끓었다. 그는 테이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렉스는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은 민수를 올려다보며 모든 말을 들은 듯했다. 이름을 알고 싶어요.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누가 아직도 렉스를 찾고 있는지. 최대위가 머뭇거렸다. 문제는 누군가 아직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어젯밤 당신이 본 그 트럭. 최대위가 계속했다. 몇몇 지인을 통해 번호판을 조회했어요. 등록되지 않았고 파산한 물류회사와 연결된 위조 번호뿐이었어요. 유령 차량이에요. 그들은 아직 추적 중이에요. 흔적을 지우려 하거나 더 나쁘게는 자산을 회수하려는 거죠. 렉스는 자산이 아니에요. 민수가 으르렁거렸다. 렉스는 내 거고 이용당하는데 지쳤어요. 최대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해야 해요. 그들이 렉스를 찾으러 돌아오면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시. 그날 밤 민수는 집의 모든 자물쇠를 강화했다. 부지에 움직임 감지 조명을 설치하고 몇 년간 거의 사용하지 않던 카메라를 점검하며 렉스가 모든 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렉스는 긴장을 느끼며 그를 바짝 따랐다. 민수가 소파에 앉았을 때 그는 렉스의 오래된 전술조끼를 저장 상자에서 꺼냈다. 한참 동안 그것을 손에 들고 있다가 친구 옆에 무릎을 꿇었다. 이거 기억하지? 그가 조끼를 내밀며 물었다. 렉스는 천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민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들이 제외했던 날처럼 약속해. 민수가 목이 메어 속삭였다. 내 허락 없이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해. 그는 조끼를 렉스에게 조심스럽게 입혔다. 예전처럼 여전히 맞았다. 밖에서 바람이 거세졌다. 나뭇가지가 창문에 부딪혔다. 렉스는 놀라지 않았지만 잠도 자지 않았다. 밤새 문 옆에 앉아 눈을 고정하고 귀를 쫑긋 세운 채 기다렸다. 새벽이 되자 민수는 찌그러진 머그잔에 블랙커피를 마시며 렉스 옆에 섰다. 그들은 우리가 너를 내줄 거라 생각해. 그가 중얼거렸다. 누구와 엮인 건지 모르는 거지. 렉스는 꼬리를 한번 천천히 단단히 흔들었다. 신호였다. 병사와 그에게는 다시 전장에 섰다. 다만 이번엔 전장이 그들의 집 문턱까지 왔다. 다시.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며 경고처럼 사라졌다. 민수는 현관에 서 있었고 렉스는 옆에 앉아 부지를 둘러싼 나무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민수의 뱃속에서 두려움이 소용돌이쳤다. 군 복무 시절의 모든 본능이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으며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최대위가 준 문서를 수십 번 검토했다. 탈론브릿지 용병 그룹은 실제로 존재했고 위험했다. 그들이 렉스 같은 훈련된 K9에 투자했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을 터였다. 그들이 잃은 자산은 돈뿐 아니라 렉스가 아는 정보로도 가치가 있었다. 렉스는 기억력이 있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위협으로 여겼다. 집안에서 민수는 새 보급품을 내려놓았다. 물병, 구급 키트, 신호용 권총. 도망칠 생각은 없었지만 싸움에 대비하고 있었다. 렉스는 집안을 오가며 귀를 작은 소리에도 움직였다. 병사처럼 움직였다. 항상 민수와 창문 사이, 항상 문을 경계했다.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불을 껐다. 민수는 노출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렉스의 조끼를 다시 입혔다. 먼지와 햇빛에 바랜 검은 캔버스 조끼에는 여전히 렉스 K9 유닛 사입이
라고 적힌 벨크로가 붙어 있었다. 준비됐지, 아들? 민수가 렉스의 귀 뒤를 가볍게 긁으며 속삭였다. 렉스는 짧고 낮게 짖었다. 그 순간 전기가 끊겼다.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다. 민수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손전등과 권총을 한 동작으로 집어들었다. 렉스는 으르렁거렸다. 크지 않지만 가슴 깊숙이에서 나오는 경고의 소리였다. 누군가 부지 안에 있었다. 민수는 주방 창문으로 이동해 커튼 가장자리로 밖을 훔쳐보았다. 어두운 옷을 입은 세 명의 그림자. 낮게 움직이며 손전등도 없었다. 훈련받은 놈들이야. 민수는 욕을 내뱉으며 몸을 숙였다. 왔어. 그는 렉스를 흘끗 보았다. 렉스는 뒷문에 있었고 코를 바닥에 대고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몇 초 후 유리가 깨졌다. 거실 창문 하나가 부서졌다. 민수는 무기를 들었다. 엎드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렉스는 반대로 했다. 앞으로 뛰쳐나갔다. 렉스, 안 돼. 너무 늦었다. 렉스는 거실로 돌진해 창문으로 들어오던 첫 번째 침입자에게 직진했다. 비명소리,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민수는 달려들며 복도로 향하는 두 개의 형체를 보고 천장에 경고 사격을 했다. 내 집에서 나가. 그가 고함쳤다. 또 한 번의 비명. 한 남자가 돌아서며 무기를 들었다. 민수는 소파 뒤로 몸을 숙이며 소음기 달린 총알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를 들었다. 렉스는 여전히 싸우며 으르렁거리고 물어뜯으며 잔혹한 정밀함으로 밀어붙였다. 렉스 발치의 남자는 비명을 지르다 조용해졌다. 두 번째 침입자는 렉스를 끌어내려 했지만 민수는 뒤에서 그를 덮쳤다. 어깨로 남자의 등을 강타하며 그들은 격렬하게 바닥으로 넘어졌다. 주먹, 팔꿈치, 총. 민수는 총을 빼앗아 남자의 얼굴에 겨누었다. 움직이면 죽어. 남자는 손을 들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다. 최대위였다. 민수는 불이 꺼지기 전 복도 뒤쪽에 설치된 무음 경보를 작동시켰다. 지원이 오고 있었다. 세 번째 남자는 도망치려 했다. 렉스는 그림자처럼 추격했다. 집 앞 잔디밭에서 마지막 침입자를 덮쳐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았다. 이빨을 드러내며 끊임없이 으르렁거렸다. 몇 분 후 마당은 나무 사이로 번쩍이는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으로 가득 찼다. 경찰관들이 부지로 몰려들었다. 최대위는 번호판 없는 SUV에서 내려 방탄조끼를 셔츠 위에 입고 무기를 든 채였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썹에서 피가 흘렀고 손가락 마디는 붉었다. 괜찮아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겁주러 온 게 아니에요. 렉스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는 렉스를 바라보았다. 렉스는 헤드라이트 아래 서 있었고 여전히 조끼를 입은 채 가슴이 오르내리며 눈은 야생적이지만 집중되어 있었다. 최대위가 다가가 점원 셰퍼드 옆에 무릎을 꿇었다. 이 녀석은 지옥을 겪었어. 그가 말했다. 그런데도 너를 지키길 택했어. 멈춘 적이 없어요. 민수가 목이 메어 말했다. 다시. 그날 밤 집이 정리되고 시체가 치워진 후 체포된 남자들이 끌려갔다. 민수는 현관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렉스는 옆에 앉았다. 한참 동안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민수가 말했다. 그들은 너를 무기라고 생각했어. 그는 렉스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너는 네가 구한 모든 사람의 영혼이야. 맹세코, 너는 다시는 자산이 되지 않을 거야. 렉스는 부드럽게 그에게 기대었다. 단단하고 안정적인 무게였다. 그 후의 침묵 속에서 민수는 군 복무 시절에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깨달았다. 어떤 전사는 군복을 입고 어떤 전사는 털을 입는다. 다시. 침입 이후의 날들은 경찰 보고서, 언론 조사, 잠 못 드는 밤들로 흐릿하게 지나갔다. 민수의 집은 일시적인 요새가 되었다. 경찰이 주변을 순찰했고 보안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었다. 기자들은 끊임없이 전화해 전쟁 영웅과 부활한 그에게가 어떻게 훈련된 용병팀을 막아냈는지 물었다. 하지만 민수는 헤드라인에 관심 없었다. 그는 렉스만 신경 썼다. 점원 셰퍼드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방에서 방으로 따라다니며 침대 옆에서 자고 민수가 함께 있을 때만 밥을 먹었다. 렉스에게 무언가가 변했다. 경계하고 긴장하며 전투가 끝나지 않은 듯 항상 주변을 살폈다. 그 주에 최대위가 다시 방문했다. 그는 새 서류철을 들고 눈에 묘한 표정을 띄었다. 조사해봤어. 그가 말하며 민수의 주방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렸다. 내 말이 맞았어. 그들은 복수하러 온 게 아니야. 렉스를 입 다물게 하러 온 거야. 민수가 눈썹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이죠? 최대위가 서류철을 열었다. 우리가 잡은 남자 중 하나는
탈론 브리지에서 일했어. 그런데 들어봐. 그는 3년 전 칸다하르 근처에 주둔했었어. 너와 렉스가 공격당한 같은 달에. 민수가 똑바로 섰다. 우연이 아니에요. 아니야. 은폐야. 최대위가 말했다. 우리는 탈론 브리지가 K9 유닛을 단순히 사들인 게 아니라고 믿어. 그들은 비공식 작전을 위해 사용했어. 정보 감독 없이 비밀 침투, 조용한 제거, 그리고 렉스, 그건 최고 중 하나였지. 폭발 후 그들은 렉스를 재프로그래밍했어. 민수의 속이 뒤틀렸다. 세뇌했다고요? 시도했지. 최대위가 말했다. 하지만 렉스는 규정을 어겼어. 훈련사를 물고 이송 중 도망쳤지. 그때 공식적으로 실종된 거야. 그들은 누군가가 알아낼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어. 그리고 이제 렉스가 집에 돌아왔으니 그들은 겁먹은 거야. 렉스는 너무 많이 기억해요. 민수가 덧붙였다. 얼굴, 장소, 절차. 민수는 테이블 아래 조용히 누워있는 렉스를 내려다보았다. 렉스의 귀는 모든 소리에 반응하며 깜빡였다. 눈은 살짝 감겨 있었지만 민수는 알았다. 렉스는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그들이 렉스를 그렇게 이용했다니 믿을 수 없어요. 민수가 중얼거렸다. 렉스는 병사예요. 도구가 아니에요. 최대위가 몸을 숙였다. 더 있어. 우리가 막은 그 팀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어. 소문에 따르면 더 높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어. 렉스를 제거하려는 누군가가. 민수의 턱이 굳었다. 시도해보라고 하죠. 다시. 그날 밤 민수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옷장에서 먼지 쌓인 더플백을 꺼냈다. 수년간 열어보지 않은 묻어둔 과거의 조각들이 담긴 가방이었다. 낡은 군복, 부츠 한 켤레, 연필로 표시된 지도, 그리고 사이비 렉스라고 새겨진 작은 개 호루라기. 그는 렉스를 불렀다. 렉스는 즉시 다가와 꼬리를 흔들며 눈을 집중했다. 민수는 호루라기를 내밀었다. 우린 임무를 끝내지 못했어. 그가 말했다. 이제 어쩌면 아직 할 수 있을지도. 그는 다음 3일을 모든 것을 다시 파헤치며 보냈다. 렉스의 옛 임무 일지를 검토하고 최대위가 찾은 탈론 브릿지 파일과 대조했다.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폭발 전 마지막 작전. 이름이 하나 있었다. 이강혁, 원래 켈른 리브. 사건 직후 사라진 민간 계약자. 그의 기록은 얇았다. 너무 얇았다. 그리고 민수가 그 이름을 크게 말할 때마다 렉스는 반응했다. 수요일 아침, 민수는 트럭을 꾸렸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렉스는 망설임 없이 뛰어올라 꼬리를 한번 흔들며 동의했다. 그들은 서쪽으로 강원도 평창에 버려진 훈련구역으로 향했다. 민간 계약자와 군부대가 합동훈련에 사용했던 곳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탈론 브릿지는 칸다하르 매복 직전에 그곳에서 불법 훈련을 진행했다. 도착했을 때 그곳은 황량했다. 녹슨 철망 울타리가 휘어지고 감시탑은 비어있으며 창문은 깨져 있었다. 하지만 민수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렉스는 공기를 킁킁거렸다. 그러더니 땅을, 그리고 멈춰 섰다. 민수는 렉스의 시선을 따라갔다. 공간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렉스, 민수가 속삭였다. 앞장서. 렉스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낮고 조용히, 모든 근육이 이에 훈련된 듯. 민수는 총을 뽑고 따라갔다. 안은 먼지와 침묵으로 가득했다. 낡은 서류가 바닥에 흩어져 있고 벽에는 찢어진 지도가 걸려 있었다. 렉스는 옆방으로 들어가 멈췄다. 구석에 잠긴 서류 캐비닛이 있었다. 민수는 쇠지렛대로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하드 드라이브, 디스크, 기밀 작전이라고 표시된 서류철이 있었고 맨 위에 사진 한 장. 완전한 장비를 착용한 젊은 렉스가 민수가 모르는 남자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사진을 뒤집었다. 자산 K9422, 훈련사 K. 이강혁에게 재배정. 민수는 그 이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렉스를 보았다. 그들이 너를 이용했어. 재프로그래밍했어. 비밀 임무에 보냈어. 네가 도망쳤을 때 그들은 증거를 지우려 했지. 렉스는 짖거나 끙끙거리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는 맹세코 렉스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인식, 분노, 그리고 결의. 민수는 렉스의 등에 손을 얹었다. 여기서 끝이야. 그가 말했다. 더 이상 비밀도 도망도 없어. 밖에서 지평선 위로 먼지 폭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수와 렉스는 함께 준비된 채 서 있었다. 동료 이상으로 생존자들로서 모든 것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시.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이 찾은 하드 드라이브, 문서, 사진은 새벽 전 사막을 달리는 트럭의 조수석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렉스는 옆에 똑바로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앞유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병사처럼 경계했다. 둘 다 말할 필요는 없었다. 둘 다 그들이 지닌 것의 무게를 이해했다. 그들은 단순히 증거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무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배신의 마지막 장을 운반하고 있었다. 민수는 몇 시간 전 최대위에게 전화해 엘파소의 FBI 안전연락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들이 발견한 파일은 탈론 브리지의 잔재를 무너뜨리고 가짜 서명과 비밀 작전 뒤에 숨은 고위 계약자들을 연루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하지만 이제는 정의만이 아니었다. 렉스를 기리는 일이었다. 렉스가 겪은 고통에 마침내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었다. 오전 10시 그들은 건물에 도착했다. 주차장은 조용했고 문 앞에는 보안 요원이 대기하고 있었다. 민수는 렉스를 뒤에 두고 들어갔다. 렉스는 머리를 높이 들고 꼬리를 단단히 유지했다. K9 조끼는 그의 가슴에 꼭 맞았고 렉스 K9 유닛 사이비라고 적힌 이름표가 여전히 붙어 있었다. 안에서 최대위가 2명의 요원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서류철을 보자 눈이 빛났다. 해냈군. 그가 말했다. 민수는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들은 렉스를 이용했어요.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우리 모두를 이용했죠. 최대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우리가 맡을게. 이 정도면 전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어. 민수는 렉스를 내려다보았다. 그래야죠. 요원들이 문서와 사진을 스캔하기 시작하자 민수는 렉스가 정수기 옆에 앉아있는 복도로 나갔다. 그는 렉스 옆 바닥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를 기억하지? 민수가 나직이 말하며 주머니에서 이강혁의 사진을 꺼냈다. 그가 나를 대신하려 했던 놈이야. 너를 다치게 한 놈. 렉스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민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차분함 아래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때 한 요원이 복도로 고개를 내밀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가 말했다. 이강혁의 안면 인식을 돌려봤어요. 살아있어요. 새 이름, 새 신분으로 애리조나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위치를 파악 중입니다. 민수가 일어섰다. 찾으면 나도 거기 있고 싶어요. 요원이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그건 절차가 상관없어요. 최대위가 방에서 나와 요원의 어깨에 단단히 손을 얹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있어. 다시. 이틀 후 그들은 그를 찾았다. 이강혁은 제이슨 로어라는 이름으로 투손 외곽에 고립된 사막 목장에서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사라지기 위해 가는 곳이었다. FBI는 신속히 움직였다. 민수는 번호판 없는 차량 중 하나에 탔다. 렉스는 옆에 앉아 머리를 살짝 숙였지만 몸은 에너지로 팽팽했다. 요원들이 부지를 포위했을 때 민수는 차에서 내려 정문으로 다가갔다. 그는 무기를 들지 않고 서류철만 들었다. 그리고 렉스, 이강혁은 비웃는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그는 더 늙어 보였고 수염은 깔끔하게 다듬어졌으며 눈은 날카로웠다. 오, 그가 말했다. 병사와 그의 잡종계가 아니야? 렉스가 낮고 꾸준히 으르렁거렸다. 민수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넌 훔친 개로 비밀 작전을 했어. 때리고 재프로그래밍하고 죽게 내버려뒀지. 이강혁의 얼굴이 굳었다. 증거 없어. 너 이름, 사진, 가짜 계약서, 그리고 네가 지우려 했던 개가 있어. 렉스는 이제 앞으로 나서며 귀를 내리고 이빨을 드러냈다. 이강혁의 손이 꿈틀거렸다. 뭔가를 고민하는 듯했다. 그때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몇 초 만에 그는 수갑이 채워졌다. 렉스는 수갑 소리가 날 때까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다시. 그 후 목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며 민수는 백미러로 렉스를 보았다. 너는 모든 걸 기억했어. 그가 말했다. 렉스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부드럽게 끙끙거렸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그들은 3일 후 강원도로 돌아갔다. 기자회견도 없이 단지 임무를 완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두 병사뿐이었다. 다시. 몇 달이 흘렀다. 조사는 불법 작전 네트워크를 폭로했다. 몇몇 체포가 이루어졌다. 렉스의 이름은 정정되었고 그의 복무 기록은 복원되었지만 무엇보다 그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퇴역했다. 민수는 나무와 고요함에 둘러싸인 조용한 땅에 새 집을 지었다. 렉스는 뛰놀 수 있는 넓은 마당, 벽난로 옆 따뜻한 침대,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일정을 가졌다. 어느 밤 민수는 현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렉스는 그의 부츠 위에 머리를 얹고 누웠다. 넌 날 구했어. 민수가 말했다. 전쟁에서 한 번,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걸 모를 때 또 한 번. 렉스는 고개를 들어 부드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넌 그냥 착한 개가 아니야.
민수가 목이 메어 말했다. 넌 내가 가진 최고의 동반자야. 렉스는 그의 손을 한번 부드럽게 밀더니 다시 잠에 빠졌다. 그 순간 민수는 군 복무 시절에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깨달았다. 어떤 전사는 군복을 입고 어떤 전사는 털을 입는다.